우주 관련 지식은 SF 영화가 전부인 사람에게 블랙홀이라는 말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닿자마자 흡입하는 우주의 마물 같은 이미지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우주에는 몇 개의 블랙홀이 있는데 왜 그것들은 우주 전체를 삼켜버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미 삼킨 후인 걸까요?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삼켜버릴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흥미가 가시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 블랙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상의 지평면의 안쪽에 떨어지면 그것이 끝. 모든 것이 중력의 덫에 빠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립자도 파도도 빛조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상의 지평면 아래 지점에서 블랙홀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광속을 넘는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지표면에 서서 하늘을 향해 권총을 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탄환은 높이 올라가지만 이윽고 하강합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겨낼 속도가 없기 때문이죠. 탄환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돌기 시작하려면 초속 7.91의 속도가 필요하며 중력을 완전히 이겨내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초속 11.186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속도는 각각 지구에서 제1 우주 속도와 제2 우주 속도로 불립니다. 우주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그 반경입니다. 질량이 크고 반경이 작을수록 천체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더 큰 속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연히 거리에 좌우되어 지표면에서의 이륙은 지표를 벗어난 궤도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블랙홀에는 다른 천체와 같은 표면은 없지만 대신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늘 끝으로 찌른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러나 엄청나게 큰 질량이 집중되는 하나의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주변 영역의 우주 속도는 광속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의 경계는 다름 아닌 사상의 지평면으로 그야말로 검은 구체의 표면처럼 보입니다. 사상의 지평면을 넘어 낙하한 모든 것들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속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특이점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상은 교과서 수준의 아주 간단한 설명이고요. 저희 영상에서는 어려운 양자역학 공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너머의 여러분들이 단잠에 빠지실 테니까요. 그래도 물리법칙을 이용해 물질을 통째로 삼키는 우주의 마물, 블랙홀의 섬뜩한 본질은 이것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우주는 조금도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블랙홀에도 먼지, 가스, 작은 운석 등 어떠한 것들이 항상 떨어집니다. 종종 항성과 같은 큰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낙하물은 예외 없이 블랙홀의 질량을 늘려줍니다. 즉 우주의 티끌을 삼킬 때마다 블랙홀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의 특징은 아마도 사상의 지평면에서 귀환할 수 없다는 것보다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블랙홀 궤도상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우주의 마물들은 조만간 충분한 질량을 확보하면서 섬뜩한 검은 구체를 부풀려 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파멸. 글이 있은 뒤에도 검은 구체는 계속 커질 뿐입니다. 빈 껍데기에 구원받다. 여기까지 알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지? 대체 왜 아직도 블랙홀에 삼켜지지 않은 걸까? 20세기 후반 널리 퍼진 전통적인 우주관으로 보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바로 우주가 넓기 때문이에요. 항성 질량 블랙홀의 전형적인 형성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한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만하게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심액은 중력 붕괴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자, 자신이 있는 항성계 밖의 물질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물질은 어디에서 조달하면 좋을까요? 실은 항성 자체의 질량과 비교했을 때 항성계 내에 있는 항성 이외의 물체의 질량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전부를 합쳐도 태양 자체의 1% 질량도 없습니다.
블랙홀은 사실 아주 콤팩트한 천체입니다. 현재 식견으로 태양이 중력 붕괴되어 블랙홀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연구자들이 틀렸고,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고 하면 이 작은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면 반지름은 겨우 3km에 불과합니다.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약 400만 배의 질량을 자랑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크기는 작아서 수성 궤도의 반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우주 공간의 규모나 거리를 살펴볼게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1천문 단위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보다 조금 짧습니다. 이는 태양 수성 간 최장거리의 2배 남짓입니다. 덧붙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의 거리는 4.244 광년, 즉 26만 8,395 천문 단위보다 조금 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천체가 중력 붕괴되어 블랙홀이 될 경우 사상의 지평면이 생기는데 그 반지름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은하의 총질량과 같은 질량의 천체에서도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1광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블랙홀이 태양계 옆 항성계까지의 거리 4.2광년 범위로 넓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은하군과 은하단을 포함하고 지름 약 2억 광년 범위로 펼쳐지는 천여 자리 초은하단을 모두 합친 질량이 있어야 합니다. 중력 붕괴한 항성 중 이렇게 방대한 물질을 주변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는 결국 완전히 텅 빈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어떠한 블랙홀도 저 멀리 항성이 가지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물질을 그저 침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까? 이것으로 온 우주를 삼킨 블랙홀이 아직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미래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과 슈바르츠실트 반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리한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 전부의 물체를 합친 질량의 블랙홀인 슈바르츠실트 반경은 빛이 우주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 나와왔을 길이 137억 광년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에 따라 우리는 온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뱅의 10초 후 정도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는 태양계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주는 137억 광년의 슈바르츠실트 반경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주는 중력 붕괴돼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조건은 얼핏 보면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질량이 극소 공간에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이 점에서 빅뱅 이론의 모순은 없는 걸까요? 이는 현대 우주론에 있어서 난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초기 단계의 우주 붕괴를 막고 있던 것은 경이적인 팽창 속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속의 몇 배나 되는 속도였습니다. 공간 자체가 확장하고 있어 물질 하나는 평균적으로 볼 때 정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광속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무장하지 않고는 제대로 상상할 수 없지만 강에 떠있는 유빙에 비유해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음덩어리 자체는 움직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운반해주기 때문에 얼음덩어리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현재 인류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우주 탄생 직후의 팽창 속도가 현기증이 날 만큼 컸다고 해도 소수점 이하의 작은 값이라도 늦었다면 팽창하는 대신 붕괴했을 테니까요. 어째서 이렇게 운이 좋았을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꼭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 인사 드릴게요. 채널 구독, 좋아요, SNS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